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우연들이 겹치고 아주 오래전 지나간 인연이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들 말이에요. 처음엔 단지 우연이라 여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께도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연히 이뤄진 뜻밖의 만남에서 시작됐어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저 역시 그 운명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던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많이 존경하며 살아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12살 되던 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이후로 아버지는 홀로 저와 오빠를 키우셨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갑작스러운 사별과 두 아이의 양육이라는 현실 앞에 무너졌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진료복을 입고 병원 문을 여시고 밤 늦게까지 환자들을 보신 뒤에야 집으로 돌아오셨죠. 피곤해도 저희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든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시골에 살며 아버지는 가정의학과 병원을 운영하셨어요. 하지만 아빠의 병원은 단순한 의료 공간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병원이란 사람 고치는 데서 멈추면 안 돼. 그 사람의 삶을 지켜봐야 진짜 의사야. 삶이요? 몸이 아픈 사람에겐 약이 필요하지만 삶이 아픈 사람에겐 관심과 손길이 더 필요한 거지.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버지는 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그 말들을 실천하며 사셨어요. 진료비가 없어 몇 번을 병원 앞에서 망설이던 할머니에겐 슬쩍 봉투를 쥐어주며 왕진을 가셨고 아이를 안고 찾아온 미혼모에게는 진료는 물론 일자리를 알아봐 주기까지 하셨어요. 겨울이면 동네 어르신들께 내복을 돌리셨고 해마다 병원 문을 닫고는 외국의 의료 취약 지역이나 섬마을로 의료 봉사를 다녀오셨고요. 그 시기엔 병원이 몇 주간 비게 되는데도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벌어놨으면 됐지. 병원이 돈 버는 데만 쓰이면 그건 병원이 아니라 가게야. 안 그러냐?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라서인지 저도 자연스레 세상의 어두운 구석에 눈이 갔어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말없이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움직였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됐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봉사활동은 꾸준히 했고 졸업 후엔 지역 복지관에 취업하게 됐어요. 사회복지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고 치열했어요. 선한 마음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나는 도움을 주고 싶은데 상대는 그걸 경계하거나 아예 악용하기도 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어요. 행정 절차는 생각보다 더 복잡했고 현실은 자주 이상을 배신했죠.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면 도움 못 받는 사람은 어쩌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기대하면 안 돼. 체계는 체계대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고 우린 그 사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게 배워갔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 일이 의미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나 같은 사람 말을 들어주고 고마워요. 참말로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그날의 피로가 다 씻겨 내려갔어요. 일이 고되고 감정노동이 심해도 누군가에게 한 사람의 인생의 작은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자부심이었죠. 남편을 처음 만난 것도 복지관에서 일을 하다가였어요. 당시 지역 아동복지센터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남편은 거기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던 회사 대표였어요. 학용품이나 간식 등을 보내고 가끔 아이들과 놀아주는 봉사도 함께 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얼굴만 아는 사이였지만 어느 날 퇴근 무렵 센터에 들렀을 때 마주치게 됐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죠.
오늘은 무슨 봉사 때문에 오셨어요? 오늘은 간식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코파이랑 또 외국 과자들 좀 갖다 드리려고요. 정말 감사해요. 매번 아이들 섬세하게 챙겨주셔서. 저야 뭐. 저희 엄마도 젊은 시절에 복지시설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복지관이란 곳이 친숙해요.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싶어서요. 그 말투가 무척 담백했어요. 잘 보이려는 꾸밈도 자랑하려는 뉘앙스도 없이 그냥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이후로 몇 번 더 마주치며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자연스럽게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사이로 이어졌어요. 연애를 시작한 후에도 남편은 늘 제 일을 존중해줬고 이런 사람이면 오래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남편 쪽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 확신은 더 커졌어요. 특히 시몬은 처음부터 저에게 아주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솔직히 저는 그게 더 조심스러웠어요. 어릴 적 엄마 없이 자란 터라 혹시라도 그게 결혼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시몬은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복이 많다. 너 같은 사람 만나서. 난 딸이 없고 너는 엄마가 없다 했으니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나 딸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는데 그 따뜻한 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몬은 한 번도 부담 주는 법이 없었어요. 예물은 우리 집에서 할게. 넌 혼수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하느라 돈 쓰지 말고. 나 그런 거 안 따져. 그렇게 말해준 덕분에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참 편하게 느낄 수 있었고 결혼 후에도 시몬은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생일 때는 미역국도 끓여주셨고 설날 차례상 차릴 땐 절 그냥 안 치시고 처음부터 너무 일 시키지 말자며 배려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아, 나 결혼 참 잘했구나. 이 집 사람들 참 따뜻한 분들이구나.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서로 그렇게 도우며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참 순진했던 거죠. 그 이후 얼마나 상상도 못할 일들이 펼쳐질 줄은 모르고 말이죠. 결혼 후 세 번째 맞는 겨울이 막 지나가던 무렵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큰 탈 없이 살아가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즈음부터 저희 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피로라 여기고 병원 진료도 미루시던 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시며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고 그날로 말기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들은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담담하게 진단서를 받아드시고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오빠와 저는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멍하게 서 있었죠. 이후 퇴근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아버지 곁에서 밥을 먹이고 약을 챙기고 손을 잡아드리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강인하셨어요.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정신만은 또렷했고 저희 남매를 안심시키려는 듯 웃기도 하셨어요. 내 몸에 뭐가 자라고 있다니 참 신기하지 않냐? 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인데 내 병은 못 고치고 있네. 아빠, 그동안 남 고치는 데만 신경 쓰다가 정작 내 몸은 놓쳤나 보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는 담담하게 본인의 마지막을 받아들이셨어요. 항암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더는 병원 침대에 눕고 싶지 않다며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셨고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길 원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와 오빠를 불러 단둘이 대화를 나누자고 하시더라고요. 내 병원을 이제 지역재단에 넘기려고 한다. 오래 생각해봤고 이게 내가 이 병원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그동안 무료 진료받은 분들 중에 나중에라도 꼭 갚겠다고 하던 분들이 참 많았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근데 그 마음 누구한테 갚을 수 있겠니?
그래서 생각했지. 이 병원이 나 없을 때도 그 역할을 계속하면 좋겠다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오빠도 조용히 손을 모았어요. 아버지, 그건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결정이에요. 저도 동의해요. 저도요. 존경해요, 아빠. 그렇게 아버지는 법무법인과 상담을 시작하셨고 공증 절차를 통해 병원 소유권과 운영권을 사후 지역의료재단에 넘기겠다는 문서를 정리하셨어요. 오빠도 저도 서류에 동의 서명을 했고요.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아버지는 세상에 따뜻한 기운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누구보다 선한 마음으로, 누구보다 진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으니까요.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며 가셨고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장례를 조용하고 차분하게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기부 이야기가 남편과 시모의 귀에 들어간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있는 집에 인 줄 알고 애미 없이 자란 년 말 하나 안 얻고 받아줬더니 결과가 이거냐?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병원 당연히 우리 민수도 물려받을 줄 알았더니 하나도 못 물려받는 거 아니냐고. 똑똑한 척 착한 척 하더니 지 친정 하나도 못 챙긴 거잖아. 이게 다 그 잘난 부녀지간의 선행 노름 덕분이지 뭐냐. 하여간 착한 척 위선은 다 떨더니 지 사위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고 가네. 지독한 니애비는. 이봐요.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세요? 뭐? 이봐요? 그따위? 너야말로 시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 병원을 어떤 마음으로 운영하셨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건 아버지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 그 뜻을 존중한 거고요. 누구를 속인 것도 뭘 숨긴 것도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그 잘난 결정 덕에 우리 아들은 결국 10원 한 푼도 못 물려받는구나. 너희 집이 우리 집을 속인 거다.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냐?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은 결혼 조건도 아니었고 저희는 그 어떤 재산 이야기도 꺼낸 적 없어요. 그게 더 교묘한 거지.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뒤통수를 친 거니까. 그런 말들이 반복되며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오빠네 집에 다녀온 날이면 귀가하자마자 시모는 꼭 한마디씩은 했어요. 유산 하나 빼먹을 거 없는 친정에 뭐하러 갔다 왔니? 거기 가면 밥이라도 얻어먹냐? 거긴 제 친정이에요. 친정에 뭘 얻으러 가나요? 아휴, 아깝다 아까워. 쟤한테 뭘 줘봤자 지 친정으로 다 흘러나가겠네. 그렇게 노골적인 비아냥을 들을 때마다 참으려고 했지만 점점 참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더 힘들었던 건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항상 침묵을 선택한다는 거였어요. 한 번도 제대로 저를 도와 시모 말에 반격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고개만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느 날은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욕먹는 게 당연해? 엄마 입장에선 그렇잖아. 당신이 좀 참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당신은 나한테 지금 그 말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 당신 앞에서까지 나 홀뜯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당신 방식이야? 괜히 더 키우지 말자. 어차피 유산도 없는 거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어차피 유산도 없는 거. 남편도 결국 시모와 똑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는 재산 없는 여자, 기대했던 병원 하나 못 물려받은 딸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에게서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남편이 요즘 자주 한숨을 쉬고 늦게까지 노트북을 붙잡고 앉아있는 날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순히 피곤해 보이는 걸 넘어서 초조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눈빛은 자꾸 흔들렸고 전에 없던 버릇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전화를 받고선 어딘가 나가서 조용히 통화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그냥 많아서 그런 것 치곤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됐어. 너까지 걱정하게 만들기 싫어.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대화 중에 은근슬쩍 친정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아버지 병원에 관한 질문이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엔 걱정인 줄 알았는데 그 수위가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당신 아버지 병원 진짜 전부 재단에 기부하신 거 맞아? 응. 법무법인이랑 다 공증 처리하고 계약도 끝냈어. 왜? 그럼 우리 쪽으로는 상속되는 거 아예 없는 거야? 처음부터 상속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 아버지 뜻이 그랬어. 말이 돼? 자식들이 있는데 병원을 싹 다 넘긴다는 게? 뭐 조금이라도 빼둔 건 없으시고? 처음엔 이런 식이었고 전 무심코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남편은 자꾸 아버지 병원 관련 서류가 어디 있냐고 계약서 사본이 있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엔 제 노트북을 슬쩍 열어보는 걸 목격하기도 했고요. 내 노트북은 왜 열었어? 아유, 그냥 이메일 확인하려다가. 나 바빠서 좀 나갔다 올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정체 모를 불안이 뒤통수를 붙잡는 느낌이었고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무언가 틀어졌다는 불안이 교차했죠. 며칠 후였어요. 아버지 병원에서 일하던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최근에 재단에 매각 취소 문의한 적 있으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분이 재단 소속이라고 하면서 병원 매각 가능성과 위탁 조건에 대해 이전에 문의한 걸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전화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서 땀이 확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때 떠오른 얼굴은 직감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고 최근 남편이 사용했을 시간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 이메일 계정에서 보낸 기록들, 다운로드된 공증 서류 내역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거기엔 분명히 병원 기부 관련 계약서 PDF 파일이 열람된 기록이 있었고 따로 저장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 계정으로 송신된 익명 이메일 하나였어요. 모모 의료재단 문의라는 제목으로 병원 위탁 조건과 향후 매각 가능성을 타진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보낸 주소는 가짜였지만 그 안에 문구는 누가 작성했는지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저려올 정도로 분노가 치솟았어요. 저는 퇴근하자마자 남편을 마주했고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병원 관련해서 재단에 연락한 거 맞지? 뭐? 모른 척 하지 마. 내 노트북 들어가서 계약서 확인하고 그거 가지고 병원 쪽에 매각 문의 넣었지? 그건 그냥 확인한 거야. 뭐 어때서? 뭐 어때서? 그게 말이 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걸 확인해? 남편은 처음엔 당황한 눈치였지만 곧 표정을 굳히고는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너희 집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게 있냐? 처가 쪽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성역이야?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그걸 뒤에서 몰래 넘기려고 해? 나는 그냥 가능성만 본 거다. 어차피 그 병원 재단이 가져가면 뭐 어쩔 건데. 차라리 우리 쪽으로 왔으면 우리 사업에 도움이라도 되지. 그러니까 당신은 그 병원이 당연히 물려받을 유산쯤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당신 거라도 되는 줄 알았어? 누가 봐도 네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자식들 다 놔두고 그런 결정을 혼자서 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자식들이 동의했어. 내가 동의했다고. 당신이야말로 왜 오버야?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그 순간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건지, 그동안의 모든 말과 태도가 얼마나 가식이었는지 뼛속까지 실감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넌 지금까지 우리 아빠 병원 물려받을 생각뿐이었구나. 그 돈만 노리고 착한 척 해댔던 거니? 그래, 그랬다. 어쩔래? 그거 아니면 너 같은 거 뭐 볼 일 있다고? 그 말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고 눈물이 터졌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 시모의 모욕,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이제는 배신까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남편과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무언가에 쫓기듯 계속해서 집을 비웠고 가끔 들어와도 말도 없이 샤워하고 방으로 들어가 잠드는 게 전부였어요. 저는 차마 그 얼굴을 더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집안의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복지관에서 업무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박 회장님 사모님이시죠? 회사 이름을 댄 상대는 다짜고짜 남편의 사업장에 폐업 공고가 붙었다고 말했어요. 물품 대금 미지급과 미납 세금, 단기대출 연체 문제로 이미 법인 계좌는 압류에 들어갔고 직원들 월급도 몇 달째 밀린 상태였다고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폐업이라뇨? 전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남편분께서 연락이 안 되시니 부인께라도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미 법적 절차는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수화기를 붙잡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멍한 상태로 겨우 집에 도착했는데 이번엔 택배함에 끼워진 수십 장의 문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부분이 채무 통지서였고 변제 독촉서, 지급 명령서였어요. 그제야 남편이 그동안 왜 그렇게 초조해했는지, 왜 병원 문제에 집착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울고 있었고 남편은 그걸 저희 아버지 병원 매각으로 메우려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이 모든 상황이 드러나기 직전에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전화를 해도 꺼져 있었고 회사에도 지인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집 앞으로 거래처 사장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초인종은 끊임없이 울렸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고성이 들려왔어요. 이봐 당신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사람 잡지 말고 당장 나와. 야, 네 남편 어딨어? 핸드폰도 꺼놓고 사람을 피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 새끼들이 장난하나 진짜. 저도 지금 상황 파악 중이에요. 저도 연락이 안 돼요. 남편이 연락을 끊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풀어. 네 남편 새끼 어딨냐고. 전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남편이 저한테도 말없이 사라졌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뭐? 피해자? 어이가 없네. 그럼 이 돈은 누가 책임지는데? 거센 말들이 오가는 동안 저는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떨었어요. 문 하나 넘기면 현실이 너무 무섭게 밀려 들어올 것 같았고 저 자신이 무너져 내릴까봐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붙잡고 버텼어요. 그날 이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어요. 문자로 욕설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계좌를 들이밀며 안 갚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스팸 설정을 바꾸고 전화기를 꺼놨다 켰다 반복하며 그 공포를 버텨야 했어요. 그 와중에도 믿을 수 없었던 건 남편이 사라진 이 와중에도 시몬은 오히려 더 뻔뻔하게 저를 몰아세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달란 게 다 네 탓이야. 우리 아들이 네 집안 믿고 결혼했는데 남은 게 뭐냐? 아니, 지금 이게 제 탓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아니냐? 병원 돈 반의 반이라도 물려받았으면 이 지경은 안 됐지. 네 아버지가 유산을 그딴 식으로 정리했으니 이런 사달이 난 거지. 아니냐 그럼? 그건 아버지의 선택이셨어요. 당신 아들이 멋대로 기대하고 잘못 판단한 거고요. 말 참 잘한다. 이 사태를 보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굴어? 저희 친정은 지금도 제 이름으로 들어오는 채무에 하나라도 책임질까봐 오빠까지 나서서 따로 변호사 상담 받고 있어요. 지금도 조용히 저 지켜보면서 도와주고 있어요. 당신 아들은요? 저한테 다 떠넘기고 지 혼자 잠수 타버린 당신 아들은요? 할 말을 잃은 시몬은 입만 삐죽 내밀더군요. 그래도 티끌만한 양심은 있나 보다 했죠. 하지만 제 시모, 생각보다 더 막장 인간이더군요. 평소처럼 복지관 업무를 보던 날이었어요. 오전 상담 2건을 마치고 복도에 나와 간단히 물 한 컵 마시려는데 복지관 입구 쪽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잔뜩 격앙된 목소리였죠. 처음엔 민원인 중에 감정이 격해진 분이 계신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고 전 순간 몸이 굳었어요. 지 남편이 돈 없어 죽어나가는데 돈 한 푼 안 보태놓고 무슨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지랄이야? 그 말, 그 억센 억양, 그 뻔뻔한 억지. 심오였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로 복지관까지 쳐들어온 거였어요. 시댁 하나 안 돕는 주제에 무슨 복지를 한다고? 이런 가식 떠는 년을 그냥 두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야. 알아? 네 남편이 불우이웃이다. 네 남편이 이년아.
당황한 선생님들이 달려나가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시모는 이미 본격적으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던 어르신들까지 있던 상황이었어요. 다들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고 제 동료들도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세요? 너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여기서 사람 돕고 있니? 우리 아들이 빚에 허덕이는 건 안 보이고 남 도와주는 척 쇼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 여긴 제 직장이고 공공기관이에요. 아무리 저한테 화가 나셔도 여기 와서 이러면 안 되죠. 아주 고매하신 분 나셨네. 니까 년이 무슨 복지야. 지 친정 돈 하나 못 챙기는 게. 시댁 하나 못 챙기는 게 뭐? 남 걱정할 여유는 있어도 자기 가족 하나도 못 챙기는 년이 뭐? 남을 도와? 웃기지도 않지. 머리끝까지 피가 다 쏠리는 느낌이었어요. 뺨이 화끈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시죠. 지금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이러시면 기관 출입 제재 걸릴 수 있어요. 나가주세요. 시모는 절 쏘아보다가 결국 동료들의 제지에 밀려 복지관을 나갔고 그 자리는 초토화가 됐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절 쳐다봤고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복도로 걸어 나왔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마르고 눈물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울면 정말 다 무너질 것 같아 어떻게든 혀를 깨물며 참았습니다. 조금 뒤 팀장님이 조용히 절 부르셨어요. 전 무거운 발걸음으로 팀장실에 들어갔고 팀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그분 시어머니 맞죠? 네. 오늘 있었던 일, 윤 팀장도 피해자니까 공식적으로는 문제 삼지 않을게요. 외부인 민원으로 처리하고 넘길 거예요. 대신 당분간 조금 쉬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팀장님의 눈에도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전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쪽팔리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웠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른 퇴근 후 저는 곧장 시모의 집으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문이 열려있기에 그냥 들어갔는데 시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통화 상대가 제 남편 같다는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럼 약속한 장소로 가면 되는 거지? 그래, 알았다. 네 마누라는 몰라. 절대 안 걸리지. 그년이 너 어디 있는지 알면 가만히 있을 년이야? 아무튼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껏 남편 행방을 전혀 모른다고 딱 잡아떼던 시모가 이렇게 당당히 남편과 통화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모든 걸 숨기고 뒤에서는 내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고 안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야? 지금 미쳤니?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남편이죠? 얘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저는 시모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낚아채려 했고 시모는 안 뺏기려 팔을 뒤로 돌리며 버텼어요. 거실에서 둘이 한참을 몸싸움하다가 결국 핸드폰을 뺏겼고 그 순간 시모의 손이 제 뺨을 세게 후려쳤어요. 얼굴이 돌아갈 만큼 강한 충격이었고 놀란 눈을 치켜 떴을 때 시모는 눈에 핏줄이 선 채로 주방 쪽으로 가더니 손에 잡히는 걸 그대로 들고 저를 향해 휘둘렀어요. 유리컵이 먼저 날아왔고 다행히 비켜갔지만 바로 뒤이은 건 절구방망이였어요. 절구방망이가 제 팔뚝을 스치듯 때렸고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저는 반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고 시모는 그 사이로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어요. 네가 내 아들 망쳤어. 네가 우리 집안을 다 말아먹은 거라고. 그 말과 함께 시모는 제 머리채를 낚아챘고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끌려갔어요. 그때 식탁 모서리가 눈앞으로 다가왔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머리가 그대로 그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눈앞이 번쩍하더군요. 말 그대로 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모는 제 몸을 바닥에 둔 채 그대로 남편을 만나러 나간 것 같았어요. 눈꺼풀이 자꾸 감기려는 걸 억지로 버티며 저는 핸드백을 뒤져 휴대폰을 꺼냈고 손이 떨리는 상태로 겨우겨우 119를 눌렀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저는 제대로 말을 잇지도 못했어요.
머리부터 팔과 등, 손가락까지 욱신거리는 통증이 퍼져 있었어요. 구급대원은 저를 부축하며 들것에 눕혔고 저는 그대로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병원에 도착해 진단을 받는 동안은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의사가 말하길 두피 열상, 경추 근육 손상, 요추 타박상, 그리고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골절까지 있다는 의사의 설명만 멍하니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당해야 했나? 이게 진짜 현실인가? 그 생각만 맴돌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상태를 살피던 노 의사가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걸이 혹시 어디서 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좀 신기해서요. 제 딸이 예전에 하고 다니던 거라. 그래요? 이건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오래된 거라 의미가 좀 있어요. 혹시 그 목걸이 아버지께 직접 받으신 거예요? 네,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고등학생 때부터 늘 하고 다녔어요. 의사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어요. 무언가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실례지만 혹시 아버님을 뵐 수 있을까요? 왜 그러시죠? 저희 아버진 돌아가셨어요. 작년에요. 암투병 끝에. 그 말을 들은 의사는 입술을 달싹이며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죄송하지만 혹시 사진이라도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의아했지만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아버지 사진 중 하나를 열어 보여드렸어요.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의 사진이었어요. 의사는 그걸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예, 이분이 맞네요. 분명히 맞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물음에 의사는 오래된 사진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한 여자의 사진과 그 곁에 서서 진료복을 입은 채 웃고 있는 제 아버지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뭔가 복잡한 표정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환자에게 친절하게 미소 짓고 있는 아버지. 저는 얼어붙은 듯 사진을 응시했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시네요. 무슨 사진이에요? 의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아이는 제 딸이에요. 그리고 저 진료복 입은 분이 바로 환자분 아버지,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랑 선생님 따님이 왜... 이야기가 조금 깁니다. 잠시 괜찮으시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뭔가 중요한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고 눈을 떼지 못한 채 의사의 입을 지켜봤어요. 제 딸에게 저는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한 적이 없어요. 젊었을 때 전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욕심도 많았고 명예에 집착했죠. 제 딸은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당시에는 저에게 그 아이를 인정할 여유도 없었고 제대로 호적에 이름을 올려주지도 못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는 듯 보였고 그 말을 잇기까지 한참의 침묵이 있었어요. 저를 몇 번 만나지도 못하고 자란 그 아이는 나중에 배 타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먼 섬으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 섬에서 몇 해를 살다가 어느 날 급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고 당시 그 지역 병원에서는 수혈도 이식도 불가능하다는 최종 소견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럼 거의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병원이 손을 놓았어요. 저 역시도 서울에서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이미 바닥이었고 뇌출혈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식 없는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마치 기적처럼 환자분 아버지가 그 섬에 의료봉사차 방문하셨어요. 그 말에 전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매년 섬과 해외를 오가며 의료봉사를 해오셨고 그런 일은 흔하다 생각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런 기적을 만든다는 거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환자분 아버님은 제 딸의 상태를 듣고 병실로 곧장 가셨어요. 당시 저는 의사라는 제 자존심 때문에 처음엔 말리지도 않았고 아버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죠. 단순히 진료 기록 몇 장만 보시고 환자의 상태를 세밀하게 짚어내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군요. 무슨 말씀이요? 당시 국내에선 허가되지 않았던 특정 약제가 있었어요. 일본과 독일에서 혈소판 재생 촉진제로 쓰이던 희귀 수입 약물이었는데 아직 한국에선 임상도 채 진행되지 않은 단계였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 약제의 해외 임상 논문을 모두 찾아 읽으셨더군요. 그리고 절 붙잡고 그는 그 장면을 떠올리는 듯 잠시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당신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셨어요. 지금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하실 수 있는 선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라고요. 그럼 그 방법으로 치료를 시작하신 거예요? 맞아요. 병원 윤리위승인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식 절차를 거친 약물이 아니었기에 법적인 책임도 뒤따랐죠. 저 역시 큰 고민이었지만 결국 제 딸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이겼습니다. 아버님은 절 대신에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하셨고요. 그 말에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너무도 아버지다운 모습이었고 그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어요. 결국 저희는 함께 비어가 약물을 병용 투여하는 실험적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방식이었고 의학적으로도 무모하단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놀랍게도 며칠 만에 딸의 수치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적이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열흘 뒤에 딸은 자가 면역 기능을 회복했고 출혈도 멈췄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생명선 위에 간신히 걸쳐있던 아이가 말입니다. 의사는 그 순간을 떠올리는 듯 눈시울을 붉혔어요. 한참 말을 멈춘 그는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어요. 아버님께선 정작 내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름도 남기지 않으시고 그냥 지역의사 이아무개로 기록만 남기셨어요. 딸이 너무 고마워하며 무언가 드리고 싶다니까 한사코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딸이 직접 은을 녹여 만든 목걸이를 그것만이라도 꼭 받아달라고 손에 쥐어드렸고 아버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걸 목에 거셨죠. 저는 가슴이 벅차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그 목걸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것. 그 작은 조각 하나에 이렇게 큰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 줄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오래전 그 기억이 단박에 되살아났습니다. 그 눈빛, 말투,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던 그분의 모습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늘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따님을 통해 다시 만나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참 좋은 일을 하고 가셨네요. 너무 늦었지만 꼭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잠시 쉬시고 나중에 다시 천천히 이야기 나누시죠. 저는 너무 놀라서 너무 벅차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그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붕대를 감은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며 문득 아버지의 웃음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늘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거창한 게 아니라고.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게 진짜 의사라고. 그 말을 저는 이제야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병실에서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있던 순간 복도를 울리며 익숙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어딨어? 나와! 인연 어딨어? 그 목소리가 심오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고 간호사는 황급히 절 보호하려 병상 쪽으로 몸을 가렸어요. 그러나 심호는 벌써 병실 문턱까지 다다라 있었습니다. 이제 살겠냐? 여기 누워서 호강하니까 좋지? 네 남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긴 병원이에요. 나가요 당장.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어디서 감히 여길 와요? 네가 눈깔 뒤집고 우리 집까지 쳐들어와서 난리치더니 이젠 병원에서 또 이 짓거리 하냐? 내가 내 아들이랑 연락 좀 한다고 그딴 식으로 날 덮쳐? 이 정신 나간 년아.
시모는 침대 쪽으로 성큼 다가와 제 팔을 낚아채려 했고 간호사들이 다급히 막아섰어요. 이봐요.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보안팀 불러요. 환자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시모는 제 팔을 휘어잡으려 했고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을 그대로 휘두르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침대 옆 트레이가 넘어지고 약 봉투들이 흩어졌고 간호사들이 시모를 붙잡아 끌어내려 했어요. 놔 이년들아.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년이 내 아들을 거지로 만들어 놓고. 이건 다 전현 탓이야. 다 전현 탓. 결국 병원 보안팀이 달려왔고 시모는 강제로 복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 광경은 병원 CCTV에 고스란히 남았고 병원 측은 해당 영상과 함께 제 진단서, 출입자 기록, 목격자 진술까지 종합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병원은 정식으로 시모의 출입 금지를 통보했고 법률팀이 직접 나서 경찰 신고와 고소장을 준비해줬죠. 그리고 저는 퇴원 후 곧장 경찰서를 찾아갔고 조사를 받으며 그동안 제가 시모와 남편에게 당한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행, 상해, 명예훼손, 주거침입, 업무방해, 협박, 명의도용. 이름만 들어도 기가 막힌 제목이었지만 그중 단 하나도 허투루 넘길 수 없었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몰래 가입된 보험계약서 사본까지 발견해 챙겨갔고 복지관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직원들의 증언서, 병원 내 시모 난동 영상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단숨에 수사의 방향을 정리했고 시모는 빠르게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 역시 병원 기부 서류를 몰래 출력해 재단 사칭 이메일을 보냈던 기록, 사문서 위조 정황이 담긴 메일 캡처, 음성통화 녹취까지 수집한 결과 그 또한 사기 미수 및 재산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어요. 게다가 이미 남편은 여러 거래처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배 상태로 전환된 상황이었어요. 며칠 후 시모가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몇 차례 병원으로 꽃바구니를 보냈고 결국 담당 수사관을 통해 면담 요청까지 들어왔어요. 그렇게 다시 마주한 시모는 눈에 눈물까지 머금은 얼굴로 절 마주하더군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그때는 정신이 나갔던 거야. 아들이 도망치고 집이 다 망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나도 그만. 그래서 날 때렸어요? 머리를 식탁에 박아버리고 병원에서까지 날 잡아 끄셨어요? 그래놓고 뭐요? 어쩌라고요? 지금 와서 봐달라고요? 네 아버지가 병원만 안 기부했어도 이 사단 안 났잖아. 그게 아니라 부탁이다. 네가 경찰서에만 말 좀 잘해주면 나라도 벌금 선에서 끝나게 좀 어떻게 안 되겠니? 미쳤어요? 선처? 절대 안 해요. 당신 아들은 교도소에서 썩게 될 거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아니야? 예, 아가. 시모는 눈물로 절 불러댔지만 전 미련 한 점 없이 방을 나섰어요. 그리고 몇 달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이미 수배 상태였던 그는 체포된 지 한 달 만에 수감되었어요.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업무 방해, 명의 도용, 횡령까지 한꺼번에 죄가 더해져 형량은 낮지 않았어요. 시모는 폭행 및 상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죠. 그즈음 이혼 소송도 마무리됐습니다. 처음엔 조정으로 끝내려 했지만 남편 측이 끝까지 책임 회피를 시도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저는 전 남편의 도장 사용 위조 및 경제적 기망 행위를 상세히 소명했어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며 의뢰인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재판부는 이혼을 인용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명의회복까지 모두 제 손을 들어줬어요. 피고의 행위는 혼인 공동체의 기반을 침해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명확합니다. 이혼을 인용하여 위자료 7천만 원, 재산분할 비율 7대3을 명합니다. 그렇게 저는 서류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편과 시모와의 인연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법정에서 나와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저는 손이 떨릴 정도로 후련함을 느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매달려 있던 질긴 끈 하나가 비로소 끊어진 거였죠. 그리고 그 무렵 의사는 저를 찾아와 얘기했어요. 제 딸을 살려주신 은인께 끝내 감사 인사 한마디 못 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그 빚을 잊고 산 적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요. 그날 이후 줄곧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무릎 꿇고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놓쳤죠. 그러니 이제 따님께라도 꼭 어떻게든 갚고 싶습니다. 선생님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요. 감사하고요. 그런데 전 정말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준 걸 돌려받으려 말고 받은 걸 되갚으려고 말고 받은 공덕은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라고요. 참 그분다운 말씀이네요. 단순한 경제적 지원 같은 방식은 원하지 않으실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복지를 오래 해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 지금 기획 중인 환자 복지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그쪽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고문 자문 형태로 시작해도 좋고요. 그 안에서 팀을 꾸려 정식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그분이 제 딸을 살렸고 이제 그분의 딸이 다른 생명을 지키는 일도 도울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것이 제게 남은 책무입니다. 저 혼자만의 숙제입니다. 그러니 함께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 내 공익의료 프로젝트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나 가족 돌봄이 중단된 노년층,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 등 다양한 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 정책을 기획하고 지역과 연계된 실질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정식으로 병원 산하 복지개발팀의 팀장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업무에 적응해 나가던 중 노의사 선생님은 어느 날 제게 또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습니다. 저 혼자만 기억하기엔 너무 아까운 분이에요. 기록이라고 하시면 진료 철학, 봉사사리, 그리고 사람들과 나눈 말들까지. 병원 내부의 인권교육 자료로 정리해서 후배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 동의해 주신다면요. 그 말에 저는 아버지 서랍을 하나하나 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수첩, 손때 묻은 진료 메모, 봉사 일정이 적힌 달력, 폐교에서 찍힌 사진들까지 다 꺼내어 하나하나 닦아 정리했죠. 그리고 그 자료들은 병원 한켠의 조용한 전시 공간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곳엔 아버지가 진료복을 입고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 걸렸고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참 따뜻하셨어요. 덕분에 전 매일 퇴근길에 그곳에 잠시 들러 아버지 얼굴을 보고 갈 수 있게 됐고요. 그 공간은 단지 과거의 누군가를 기리는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숨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안에서 제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정신을 보고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전 이제야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 걷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 일이 모두 마무리된 후 전 남편은 결국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어요. 그는 수감 초기엔 꽤 자주 반성문을 보냈습니다. A4 용지 몇 장씩 되는 편지를 써서 미안하다, 다 내 탓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뻔한 말들로 가득 채운 종이 뭉치였죠. 하지만 전 단 한 줄도 읽지 않았습니다. 뜯지도 않고 그대로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그 종이 조각 안에 담긴 어떤 말도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그놈에게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사실이 역겨웠어요. 지금도 놈은 여전히 복역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밖에서는 아직도 그의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갈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남의 돈 떼먹고 남의 사업 말아먹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더라고요. 특히 사업 실패 직전 자신과 가까웠던 몇몇 지인들에게는 마지막까지 곧 큰돈이 들어올 거다 라는 말로 대출을 부탁하고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그 사람들 중엔 전 재산을 잃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 인간은 평생 갚아도 모자란 인생을 살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전시모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결국 그 사람도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아들 사업에 자기 이름으로 담보까지 걸었다가 죄다 날렸고 이혼 후에는 연락이 끊긴 상태예요. 혼자 사는 모습이 안쓰러워 누군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도 따서 다시 시작하려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폭행 전과 기록 때문에 교육원 등록부터 막혔다더군요. 절 때리고 병원에서까지 소란을 피우던 게 결국 전시모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막아버린 셈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전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는 거구나 싶었을 뿐이었죠. 반면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 공익홍보 프로젝트 팀 팀장으로 일하며 복지와 의료가 만나는 경계선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어요. 긴급 의료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맞춤형 정보 안내 시스템, 장기 입원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 의료 접근성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 발굴 연계 시스템 등 하나하나의 일은 작고 느리지만 그 속에서 저는 분명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실감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제게 직접 걸어주신 은색 체인에 작은 원형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 그건 이제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하나의 인연이자 상징이 되었어요. 병원장인 노의사 선생님의 딸이 고마움을 담아 손수 만든 그것은 아버지를 거쳐 저에게로 그리고 지금 이 병원의 수많은 생명을 향해 흘러가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그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형태가 없지만 그 마음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생각이요. 아버지가 했던 선택 하나가 지금의 절 만들었고 전 다시 누군가에게 같은 기회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건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의미입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제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정신을 따라 앞으로 걸어가려 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의료와 복지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상 어느 구석에서든 누군가의 손을 꼭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제 자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함이 닿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